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학창 시절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뭐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리고. 그렇죠. 복잡한 동맹 관계 때문에 온 유럽이 전쟁에 휘말렸다. 딱 이 정도로요. 맞아요. 그런 단순한 연대기 그 이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인 욕망이나 뿌리 깊은 역사적 갈등 같은 것들이요. 네, 그리고 전쟁을 이끈 인물들의 뒤틀린 심리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그 단 두 발의 총성에 네, 어떻게 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는지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자력 첫머리에도 나오지만 20세기가 막 시작됐을 때 유럽은 그야말로 낙관주의의 절정이었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요?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행복한 미래가 올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귀결됐는지를 살펴보는 건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모두가 전쟁의 시작점으로 사라예보의 총성, 즉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을 꼽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건 정말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붙인 성냥 하나에 불과했죠. 네, 진짜 폭발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였고요. 맞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원료 공급지이자 또 자국 상품을 팔아치우는 거대한 시장으로 활용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은 이 시장 쟁탈전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였던 거고요. 네, 이미 좋은 땅은 영국과 프랑스가 다 차지해버린 뒤였으니까요. 여기서 독일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철혈재산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죠? 식민지 대신 화학으로. 식민지 대신 화학으로. 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네, 시장이 없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격차를 극복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있었나요?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1901년부터 1930년대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30%가 독일 출신이었어요. 30%요? 와, 말 그대로 세계의 지식을 선도하고 있었네요. 네, 그랬던 거죠. 잠깐만요. 그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전쟁이라는 위험한 길을 택하지 않고도 경제대국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영토 팽창에 집착했던 걸까요? 자료를 보면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더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독일은 로마 시대부터 무려 2000년 가까이 수백 개의 작은 나라로 분열된 채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와 시기를 받아온 그 역사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유럽 내의 유태인처럼 살아왔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유럽 내의 유태인요?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그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고립되고 억압받았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통일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전 유럽이 연합해서 막아섰죠. 강력하고 통일된 독일의 등장을 두려워했던 거군요. 네, 이런 수천 년간 짓눌려온 억압과 분열의 역사가 1871년 통일 이후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와 외부로 뻗어나가려는 팽창 욕구로 폭발한 겁니다. 특히 어디에 그렇게 원했던 건가요? 당시 러시아 땅이었던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향한 야욕이 대단했습니다. 저 땅을 차지해야만 비로소 누구도 무시 못할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수천 년 묵은 응어리가 터져 나온 거군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유럽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삼국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이라는 거대한 방어 동맹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누구도 먼저 주먹을 날릴 수 없는 대치 상황을 만들어서 전쟁을 억제하려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아주 촘촘하게 쳐놓은 그물이었죠. 전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모두가 믿었고요. 하지만 그 안전장치가 네, 사라예보의 총성, 단 한 번으로
서로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인계철선이 되어버립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러시아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를 보호하겠다며 군 동원령을 내리고 그러자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또 러시아의 동맹인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독일은 이미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언젠가 전쟁이 터지면 동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프랑스, 양쪽에서 공격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슐리펜 계획이라는 정말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을 미리 세워뒀더라고요. 슐리펜 계획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속도와 집중입니다. 속도와 집중이요? 네. 일단 동쪽의 러시아는 국토가 넓고 시스템이 낡아서 전병력을 동원하는데 최소 6주 이상 걸릴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 시간 동안 네. 그 시간 동안 최소한의 병력으로 러시아를 막아두고 나머지 주력 병력, 그러니까 전체 병력의 87%를 서부 전선에 몰빵해서 87%나요? 네,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듯 프랑스를 6주 안에 끝내버린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담하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망치 역할을 할 주력 부대가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독일의 동원 시스템과 예비군의 전투력이 막강했다는 증거죠.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다면 왜 실패한 거죠? 자료에서 그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나요? 실리펜의 후임자인 몰트케가 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는 87대 13이라는 병력 비율이 너무 극단적인 도박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계획대로라면 전쟁 초기에 프랑스군이 독일 영토 일부로 진격해 들어오는 걸 눈뜨고 보고 있어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군요. 네, 그래서 서부전선 주력 망치의 병력을 빼서 동부전선과 서부의 다른 쪽을 보강해버립니다. 병력 비율이 7대 3 정도로 바뀌었죠.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결정이었나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슐리펜의 원한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을 격파한다는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주는 개념이었어요. 공격적인 계획이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몰트케의 수정안은 적이 나타나는 곳에서 적을 막는다는 수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죠. 이 작은 수정 때문에 프랑스를 단숨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의 힘이 약해졌고 결국 서부전선은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4년간의 지옥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몇 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던 전쟁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젊은이들은 몇 달 안에 영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웃는 얼굴로 입대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속 사진들을 보면 정말 소풍 가는 사람들 같아요. 맞아요. 기차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활짝 웃고 있죠. 이 사진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이 웃는 얼굴 뒤에 어떤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잖아요. 현실은 그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공격하는 쪽보다 참호를 파고 기관총을 걸어놓고 방어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죠. 특히 솜전투의 비극은 이 전쟁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네, 영국군 지휘부는 며칠 동안 수십만 발의 포탄을 퍼부었으니 독일군 참호는 완전히 초토화됐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적은 모두 죽었으니 천천히 걸어서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걸어서요? 전쟁터에서요? 믿기지가 않네요. 하지만 독일군은 깊은 지하 벙커에서 포격을 고스란히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격이 멈추자마자 기어나와서 자신들의 철조망 앞으로 유유히 걸어오는 영국군을 향해 기관총으로 그야말로 조준사격을 가했죠. 그 결과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영국군 기록으로는 15분, 독일군 기록으로는 단 5분 만에 일개 중대가 통째로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 단 5분 만에 한 중대가 사라졌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참사입니다. 그 전투 하루 만에 영국군은 6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쏟아붓고도 전선은 고작 몇 킬로미터밖에 나아가지 못했죠. 와, 그렇게 병사들은 참호라는 그야말로 지상 최악의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가 오면 포탄 구덩이가 진흙 늪으로 변해서 잠자던 병사들이 익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썩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 발이 썩어 들어가는 참호족이라는 신종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전장에 널린 시체를 먹고 고양이만하게 자란 쥐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병사까지 공격했다는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네요. 이런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병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탄피나 수통에 조각을 새기는 트렌치 아트였다고 하니 그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바로 이런 끔찍한 교착 상태를 만들어낸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조망과 기관총이죠. 네, 맞습니다. 공격하는 병력은 돌격하다가 철조망 앞에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엉킬 수밖에 없었고 방어하는 쪽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양쪽에서 기관총으로 십자포화를 퍼붓는 킬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당시 병사들이 사용하던 볼트 액션 소총은 아무리 숙련된 사수라도 1분에 15발을 쏘기 힘들었지만 자료에 나오는 맥심 기관총은 분당 450발에서 600발까지 총알을 쏟아부었죠. 네, 이 압도적인 화력 차이가 참호 돌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말 그대로 갈아넣는 대량 학살을 불렀던 겁니다. 결국 이런 끔찍한 무기들이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드는 상황을 누군가는 승인하고 지휘했다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비극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정점에는 독일 제국의 황제 빌헬름 2세가 있었습니다. 아, 빌헬름 2세요? 네, 자료에 묘사된 그의 모습은 아주 복합적이에요. 그는 성천적으로 왼쪽 팔이 거의 마비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신체적 열등감을 평생에 걸쳐 과도한 과시욕과 독선적인 태도로 감추려 했던 인물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비스마르크와 이야기요? 예, 맞아요. 독일 통일을 이끈 노련한 재상 비스마르크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자 이전 황제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럼 저 재상 그만두겠습니다 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자 젊은 황제 빌헬름 2세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러시던가 연금은 챙겨주지 라고 응수했다고 해요. 하하,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리더 한 사람의 성정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황제가 모두 자신의 사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를 오판해서 외교적으로 고립을 자초했고 결정적으로는 해군력 증강이요? 네, 육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영국 해군을 견제하겠다며 해군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전략적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 거대한 함대는 전쟁 내내 항구에 발이 묶여 거의 활약도 못했죠.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리더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과시욕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전쟁 패배 후 국민들의 원성 속에 퇴위해서 네덜란드에서 망명자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제1차 세계대전은 수십 년간 쌓여온 제국주의의 탐욕과 경직된 동맹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통제불능의 민족주의라는 불씨와 기관총이라는 최신 살상 기술이 기름을 부어버려진 어쩌면 예고된 참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안전한 후방지휘부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단순한 숫자로만 여기며 지도 위에 장기말처럼 소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시 지휘관들을 사실상 전쟁 범죄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까지 제시합니다. 전쟁 범죄자요? 네, 그들은 실제 참호의 끔찍함을 전혀 겪어보지 않은 채 안전한 후방에서 지도 위에 선을 그으며 수십만 명이 이동과 죽음을 명령했죠. 병사 한 명 한 명의 고통과 죽음은 그들에게 그저 보고서 위의 숫자에 불과했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지금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쟁의 결정권자들이 그 인간적인 대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그 비인간적인 참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